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시스템 분석 및 설계에 다양한 여러 가지 방법론들에 대해서 우리 학습을 하고 있었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구조적인 방법론도 있었고요. 또 객체 지향 방법론도 있었고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파생 방법론도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시스템 또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어떠한 방법론들이 적용돼서 개발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에는 기타 중요한 그런 그 방법론들에 대해서 서로 비교해 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학습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을 이번 강좌를 다 잘 듣고 나시면은요, 대규모 시스템에 맞게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험 설계 및 그다음에 수행, 그다음에 테스트 분석, 해석, 데이터에 대한 분석, 해석,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수행할 수 있게 돼요.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어떤 오더를 받아서 시스템을 개발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계획도 세우고, 그 다음에 그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분석도 하고, 또 이런 고객사에서 또 고객 또는 소비자죠.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요구사항을 실현해 줄 수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고려를 하죠. 근데 이때 현재 수준에서 고려를 하는 것으로 만족하면 되지 않겠죠. 이제 앞으로 이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6개월이 걸리든 1년이 걸리든 또 장기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수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개발이 완료되는 시점이 현재 시점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때 시점에서 적절한 그런 유연성을 가지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개발 방법론이 어떤 것이 적합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야 되겠죠. 자,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이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의 어떤 전개 또는 어떤 단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자, 우리가 소위 메소돌로지라고 하는 그 개발 방법론을 말을 할 때는 이 세 가지를 놓고 우리가 판단을 합니다. 어떤 방법을 쓸 거냐, 그 다음에 어떤 절차를 따를 거냐, 그리고 어떤 규칙을 적용시킬 거냐 하는 이 세 가지가 핵심적인 그 몸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소돌로지 하는 것은 메소드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훨씬 포괄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모델을 만드는 그런 메소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메소드를 적용해서 절차에 의해서 단계별로 이렇게 또는 피드백을 시키면서 반복적으로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할 때는 반드시 어떤 정해진 원칙을 지켜나가면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개발자가 임의로 어떤 내용들을 자기가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렇게 변경한다거나 하면 좋은 시스템이 개발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룰 같은 것이 중요하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SDLC, 즉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에서,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개발이 이루어지는 절차를 일반적으로 보면, 특히 이런 단계적인 개발 방법론의 경우에는 먼저 개발하기 전에 어떻게 돼요? 개발하려고 하는 시스템을 여러 가지 다양한 버전으로 만들어 놓죠. 그래서 먼저 만들어진 릴리즈 1이라고 하는 이 버전을 가지고 먼저 사용자에게 제시를 해서 사용자가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평가를 받아서 그것에 대한 개선사항을 가지고 두 번째 버전의 릴리즈 2를 만듭니다. 그죠? 그렇게 만들고 나서 또 그것을 다시, 자, 우리가 사용자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이렇게 반영을 시켜서 적용을 해봤습니다 라고 제시를 하면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유저, 사용자는 피드백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받아가면서 시스템을
버전을 바꿔주고 그다음에 최종적인 그런 배포판을 만드는 그런 방법론이 바로 단계적인 개발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단계적인 개발 방법론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단계를 따르는 거죠, 한마디로.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에 어떻게 돼요? 처음에 요구사항에 대한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 요구사항 분석하기 전에 요구사항을 수집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떤 requirements를 게더링하는 단계가 있을 테고요. 그것을 가지고 분석하는 그런 단계가 있고요. 이제 그것이 이제 한 덩어리로 묶어져 있는 그런 그림이죠. 그다음에 그 분석을 바탕으로 설계에 들어갑니다. 설계에 들어간 다음에 그 설계를 가지고 이게 잘 설계가 됐는지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검토를 하겠죠. 이 설계 단계에서도. 그러나 아직까지는 논리적으로 구현을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그런 물리적인 시스템으로 임플리멘테이션 하기 전까지는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여러 가지 에러라든지 아니면 버그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숨겨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런 것들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테스트라는 것도 아주 다양한 테스트가 있죠. 여러분 프로그래머가 어떤 개발실이 있으면 프로그래머하는 사람이 세 사람이 있으면요. 세 사람이 각각 독립적으로 각각 맡은 역할의 어떤 프로그램 모듈들을 개발을 하고 나중에 그것을 하나로 묶어요. 결합시킵니다. 그래서 각각 개발했던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모듈 테스트를 하는 거고요. 이렇게 묶어서 통합적으로 시스템에 대한 개발했던 소프트웨어에 대한 통합 테스트를 또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개발 부서에서 만든 이 팀에서 만든 내용과 다른 인터페이스 해야 할 그런 요소들을 결합시킨 다음에 전체 시스템에 대한 그런 테스트를 내부적으로 가져갔습니다. 가져간 다음에 이제 어떻게 돼요? 그것을 인수하려고 하는, 즉 고객이 보는 앞에서 시연해주는 그런 인수 테스트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인수 테스트까지 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평가를 받는 거죠. 평가 내용을 가지고 이제 피드백을 해서 일부 개선하거나 이렇게 합니다. 대폭 개선을 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근데 이런 하나의 사이클이 설계하고 구현하고 그다음에 테스트를 통해서 평가받는 이것이 계속 단계적으로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릴리즈 1, 릴리즈 2, 릴리즈 3 이렇게 해서 최종적인 완성품이 나올 때까지 반복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게 다 끝나면 최종적으로 이제 운영하게 되는 거죠. 자, 지금 조금 전에 그림에서 보셨던 것 여러분 다 기억하실 텐데 단계별로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은요. 먼저 요구 분석과 그다음에 사양에 대한 것을 확정짓는 그런 requirement analysis and specification phase라는 것이 나옵니다. 우리가 RAS라고 줄여서 부르거나 또는 SSRS라고도 하는데요. 이 단계에서 이 요구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고객으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분석가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는 이제 수동 또는 자동을 하여 수집할 수 있습니다. 수동으로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데이터를 모았다가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다라는 이런 배치 시스템일 수도 있고, 또 자동으로 한다는 것은 뭐 센서로 데이터를 입력받거나 아니면 그때그때 현장에서 어떤 내용이 발생하는 데이터를 현장에서 바로 입력시켜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개념들이 다 여기에 포함되는 거죠. 그리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요구사항, 우리가 SRS라고 하는 이 요구사항은 결국 이 첫 번째 단계에서의 문서, 출력 문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고객으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느냐? 통상적으로 두 가지 방법을 쓰죠. 인터뷰를 하는 거, 아니면 설문지를 돌려서 설문조사를 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는 앞에서도 그림에서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처럼 이제 디자인하는 설계 단계입니다. 그래서 디자이닝 페이스에서는 결국 전체적인 시스템, 우리가 원하고 있는, 고객이 원하는 시스템의 블루프린트를 만드는 단계예요. 최종적인 설계 도면은 아니고요. 청사진을 그리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계략도를 그리는 거죠. 그래서 앞 단계에서 있었던 SRS를 바탕으로 이 청사진이 그려집니다. 여기에는 이 청사진에는 모든 고객의 요구사항이 같이 아주 간략하게 표시가 돼요. 그래서 이것을 논리적으로 설계하는 설계자는 제한된 시스템의 아키텍처 다이어그램을 작성을 하는 거죠. 이때 이 구조도를 그릴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었죠. ER 다이어그램 또는 DFD, 데이터 흐름도죠. 아니면 클래스 다이어그램 또는 어떤 콜라보레이션 다이어그램, 뭐 시퀀스 다이어그램,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도면을 가지고 컴퓨터 작업으로 도면을 작성을 합니다. 자, 따라서 이 설계 단계에서 표출되는 최종적인 문서는 어떤 문서가 있느냐면 시스템에 대한 구조도 또는 세부 사양, 이런 것들이 이 단계의 결과물로 문서화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단계는요, 앞에서 간략하게 빼졌지만 설계가 끝나면 이제 구현을 하는 거죠. 소프트웨어에서는 이제 구현 또는 코딩하는 것이 이제 이 단계에 해당되는 거죠. 세부적인 문서, 앞에서 나왔던 그런 스펙시트 아니면 다이어그램, 이런 것들이 이 코딩 단계의 입력으로 작용을 하죠. 그래서 모든 모듈들이 특정한 프로그래머를 이용해서 작성이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자바라든지 R이라든지 뭐 파이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프로그램이 작성이 되겠죠. 이렇게 작성된 프로그램 파일은 결국 디자인 문서를 사용해서 생성이 됩니다. 즉 우리가 특정한 그 프로그램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그 패키지가 있죠. 아니면 이런 툴킷 같은 것이 있죠.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이제 모든 프로그램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인테그레이션이 필요하고요. 이렇게 코딩된 프로그램을 이제 이렇게 출력을 해서 하나의 다큐멘트로 만들어서 출력을 해서 문서로 만들어 버리죠. 그래서 이제 이 소프트웨어일 경우에는 임플리멘테이션이 곧 코딩이라는 거죠. 코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딩화 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테스트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앞에서 프로그램을 우리가 짰잖아요. 프로그램을 만들었죠.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이 단계에서 시험을 하는 겁니다. 테스트를. 이 테스트 단계를 하는 목적은 프로그램 안에 숨겨져 있는 버그나 오류를 없애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맞췄는데도 오류나 버그가 있다고 하면 그 프로그램은 초기 설계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설계 단계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코딩 잘못이 아닙니다. 다양한 유형의 테스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정 조치를 취하고 모든 프로그램을 여기서 이제 리페어링 하는 거죠. 여기 이 단계에 투입되는 사람들을 우리가 테스터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유형의 테스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단위 테스트, 우리가 유닛 테스트라고 하죠. 그래서 작은 프로그램의 모듈별로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결합 테스트가 있죠. 인테그레이션 테스트는 이런 모듈들을, 조각들을 모아서 한 덩어리로 만든 다음에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회기 테스트가 있고요. 이제 다시 돌아가서 반복적으로 뭐가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단계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시스템에 이런 어떤 결합 요소들을 묶어서, 컴포넌트를 엮어서 시스템으로 테스트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이제 이거는 내부적으로 지금까지 뭐 단위 유닛 테스트나 인테그리티 테스트나 리그레션이나 시스템은 회사 내부에서 우리가 테스트를 했다고 하면 이제 일반 테스터들, 일반 시민들, 일반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알파 테스트나 베타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쓰고 있는 현실 세계의 환경에서 오류가 또 일어날 수 있는 요소들을 발견해내기 위해서 짧지만 알파 테스트와 베타 테스트를 하죠. 그리고 이것까지 해서 나온 모든 문제들을 다 확인했고 그 다음에 이것을 다 제거하면 최종적으로 납품하게 되는 겁니다. 납품하면서 이제 인수 테스트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제 사용자가 이제 사용하는 단계로 오겠죠. 그래서 이때 이제 고객 지원, 유지 관리, 그 다음에 매뉴얼 이렇게 세 가지를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고객을 서포팅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어떤 조직이 만들어지죠. 뭐 AS 조직 같은 것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주기적으로 유지 관리를 합니다. 왜냐면 실제로 6개월 후에 필드에 나간 지 6개월 후에 1년 후에 발견되는 그런 내용들을 또 어떤 외부의 어떤 공격 이런 소위 해킹이라든지 뭐 크래킹 같은 것들을 받았어요. 그럼 그것에 취약된 보안 취약점 같은 것을 발견해서 강하게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유지 관리를 하죠. 그리고 이제 사용자가 그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아주 편리하고 간단하게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준비를 해서 배포를 하죠. 그죠? 이제 이렇게 하는 단계까지 갑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는 구체적으로 전통적인 그런 소프트웨어 개발 모델들이 몇 가지가 있었죠. 여러분들 이제 이것들을 제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팀을 6개 팀으로 나눴잖아요. 팀을 6개 팀으로 나눴는데 우리가 시스템 분석 및 설계하는데 정말 많은 그 소프트웨어 시스템 또는 하드웨어 시스템들이 개발돼서 시중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개발할 때는 과연 어떤 개발 방법론을 적용을 해서 개발을 했느냐 하는 것 궁금하시잖아요. 그죠? 그런 궁금한 점들을 여러분들이 팀이 적용된 사례를 직접 분석을 해보고 그 특징 같은 것을 파악을 해보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정리한 후에 쉐어링할 수 있는 발표 기회를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이시는 화면에는 5가지만 적어놨지만 실제로 제가 이제 추첨할 때는 5가지보다 더 있어야지 되겠죠. 그래서 뭐 이런 워터풀 모델 같은 경우에도 뭐 이 변형돼 가지고 V 모델이라는 게 이제 개발돼서 사용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반복적인 그런 모델과 또 시제품을 만드는 그런 프로토타입 모델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나선형 모델, 스피럴 모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이자일 모델이 요즘 많이 쓰이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에이자일 모델도 뭐 여러 가지가 있죠. CBD를 기반으로 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객체 지향에다가 CBD를 진짜 같이 결합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화면에 한 가지가 빠진 게 이제 객체 지향 모델이에요. 그죠? 객체 지향 모델과 CBD라고 하는 방법론까지 해서 기본적으로 7가지 방법론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해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것들을 서로 단점은 포기하고 장점만 살려서 결합시키는 그런 결합 모델들도 나오고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우리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대부분 여러분들이 이제 성장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사례를 알고 적용하고 하는 것을 지금부터 연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잠깐 쉬는 시간을 갖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